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50년 만에 인류를 달에 다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뭐랄까, 누가 21세기 우주의 규칙을 쓸 거냐, 이걸 두고 벌이는 거대한 체스 게임의 첫 수,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 미국의 담대한 계획이 어떻게 우주를 새로운 경제 영토, 또 잠재적인 전쟁터로 바꾸고 있는지 그 숨은 전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보내주신 자료들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제 탐사의 시대가 가고 산업과 지배의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산업과 지배요. 네, 궤도 경제라는 말로 우주의 상업적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우주 우위라는 기조로 군사적 주도권까지 확실히 잡겠다는 거죠. 이 정책이 앞으로 전 세계 산업 또 지정학의 판을 어떻게 흔들게 될지 오늘 하나씩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체스판을 한번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궤도 경제, 그러니까 오빗 에코노미인데요. 이게 달에 그냥 깃발만 꽂고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달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대체 어떤 그림인가요? 핵심은 목표가 도착이 아니라 정착이라는 데 있어요. 아, 정착. 네, 달 궤도랑 그 표면을 무대로 위성통신, 우주관광, 연구개발, 심지어는 자원 채굴까지. 그러니까 돈이 되는 모든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활동이요? 그래서 이제는 달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까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장기 체류 기지를 짓고 또 그 기지를 밤새도록 돌릴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인프라라고 하시니까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뭐 우주의 공장이라도 짓는 건가요?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보면요. 우주 공간에 떠있는 데이터 센터? 또 지구랑 달 궤도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셔틀 같은 수송망. 아, 셔틀버스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통신망이랑 발전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달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단지처럼 기능하게 되는 거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그 핵융합 발전의 원료로 거론되는 헬륨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달에서 채굴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데요? 근데 이게 그냥 너무 먼 미래의 그냥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닌가요? 전혀요. 그 배경에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요. 계산이요? 네, 전 세계 우주기술 시장 규모가 2024년에 약 6,860억 달러인데 이게 2035년에는 1조 8천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예측돼요. 잠깐만요. 1조 8천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400조 원이 넘는 돈이네요.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단순히 몇몇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통째로 우주로 옮겨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겠다. 이게 바로 궤도 경제의 진짜 목표인 거죠.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경제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바로 우주 우위라는 아주 노골적인 안보 목표 말이에요. 이건 그냥 돈을 벌겠다는 걸 넘어서 하늘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우주를 지배한다는 표현은 사실 상당히 도발적이죠. 그렇죠. 과거의 우주 정책이 좀 평화적인 탐사나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우위 확보라는 공격적인 기조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우주를 더 이상 평화로운 연구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경쟁 공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화적 이용이라는 기존의 국제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노골적인 패권주의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자극해서 우주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런 우려가 아주 크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이미 경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다.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른 나라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계속 키우면서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미국의 우주 자산을 지키고 경쟁국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계획표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게 바로 아르테미스 교육이군요. 전부터 들어는 봤는데 이번에는 목표 시점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았다면서요. 네, 아주 공격적인 타임라인이 설정됐어요. 우선 2026년 2월에 유인 달 궤도 비행을 합니다. 우주비행사 4명이 한 열흘 정도 달 주변을 돌면서 생명유지 장치나 통신 같은 핵심 기술들을 최종 점검하는 그런 단계예요.
54년 만에 달 궤도에 사람을 보내고 불과 2년 뒤에 바로 착륙을 시도한다고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인데 아폴로 시절에도 그렇게 빠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나 예산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시간표인가요? 실패하면 정치적 부담이 엄청날 텐데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세요. 사실 정부기관인 나사 혼자서는 절대 이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납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아폴로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민간 기업들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하던 방식에서 민간 중심의 산업화 모델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나사는 이제 직접 모든 걸 개발하고 쏘아 올리는 대신에 전체 그림을 그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실제 우주선 제작이나 발사 같은 실행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보잉 같은 민간 기업들한테 대거 맡기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서 나사에 약 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더 빨리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예 판을 새로 짜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획득 절차 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죠. 네, 이게 바로 속도전의 핵심입니다. 획득이라는 건 정부가 민간의 기술이나 제품을 사는 절차인데 이걸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연방조달 규정, FAR이라고 해서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대형 방산 기업들만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가 쉬웠죠.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그 대신에 기타 거래 권한, OTA, 이나 우주법 협약, SAA처럼 절차가 훨씬 간단한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복잡한 규제를 건너뛰고 스페이스X 같은 뉴스페이스 기업이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정부 계약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와, 고속도로를 열어준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전통적인 대기업들의 독점을 깨고 치열한 경쟁을 붙여서 비용은 낮추고 개발 속도는 끌어올리려는 거죠. 이런 규제 혁신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2028년 달 착륙이라는 공격적인 시간표를 현실로 만드는 엔진인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상무부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이에요. 보통 우주하면 나사를 떠올리는데 왜 상무부죠? 앞으로 우주가 거대한 시장이 될 테니까요. 상무부가 나사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우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라고 지시했어요. 이건 앞으로 상무부가 우주 교통을 관리하고 상업 개발을 이끄는 사실상의 제2의 우주청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속도와 효율, 그리고 민간 주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내기 위한 동력원으로 정말 파격적인 계획을 내놨더라고요. 잠깐만요. 달의 원자로라니요? 이건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야심차고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죠. 미국 우주 원자력 이니셔티브 수립을 공식화했어요. 심우주 탐사나 안보 활동에 필요한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 원자력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달 표면에서 실제로 작동할 원자로를 발사 준비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아니, 태양광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달의 원자로까지 가져가려는 거죠? 단순히 기지에 불을 켜는 것 이상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달을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달은 밤이 우리 시간으로 약 14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이 기간엔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죠. 영구 기지를 유지하고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들거나 자원을 채굴하려면 밤에도 끊이지 않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큰 전략적 목표가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해결 추진 로켓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달에 원자로를 배치하는 기술은 해결 추진, NTP 로켓 개발과 바로 연결돼요. 해결 추진은 기존의 화학 로켓보다 효율이 2배 이상 높거든요. 이게 실용화되면 지구와 달 사이의 그 광활한 공간에서 적의 위성을 피하거나 특정 궤도를 순찰하는 등 훨씬 빠르고 민첩한 군사적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우주에서의 기동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대단하지만 우주에 원자로를 띄운다는 건 국제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1967년에 만들어진 우주조약은 우주 공간에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출력 원자로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법적 논쟁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와 기술을 넘어 이제 안보와 국제관계로 넘어가 보죠. 골든돔이라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언급됐어요. 이건 뭔가요? 골든돔은 2028년까지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의 시제품을 만들라는 목표가 제시된 미국의 본토 방어 구상입니다. 기존처럼 땅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는 걸 넘어서 아예 우주 공간에 감시 센서와 요격체를 띄워서 여러 겹의 방어망을 치겠다는 거죠. 시장 규모만 약 1,5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어릴 때 영화에서나 보던 우주 전쟁 시나리오가 이제는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에 등장하는 시대가 됐군요. 1,510억 달러짜리 우주 방어막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단순히 방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주군의 역할 자체도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요. 네, 행정명령에서 우주를 명백한 전쟁 수행 영역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위협을 단순히 탐지하는 걸 넘어서 대응, 즉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요구했죠. 이건 다른 나라 위성에 가까이 다가가서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중국 등이 보여주는 소위 궤도전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진 않겠는데요. 특히 경쟁국이나 동맹국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선 중국은 이걸 우주 패권주의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국제달 연구기지 ILRS 프로젝트에 더 속도를 낼 겁니다. 동시에 미국의 움직임을 명분 삼아서 자체적인 우주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죠. 동맹국들의 입장은 좀 복잡하겠어요. 네, 특히 유럽 우주국 ESA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기조 때문에 미국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미국 부품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수출 통제에 묶이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인 우주 공급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은 좀 다릅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골든돔 구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이요? 네,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가 이 거대한 방어망에 필요한 첨단 센서나 부품을 공급하면서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려 하겠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새로운 우주 정책은 인류의 지평을 넓히는 순수한 탐사 활동이라기보다는 우주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지정학적 승부처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2028년 달 착륙과 2030년 월면 기지 건설이라는 이정표는 달을 더 이상 밤하늘의 낭만적인 천체가 아니라 지구 궤도를 감시하고 더 먼 심우주로 나가기 위한 전력적 요충지로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핵추진 기술이나 궤도 데이터 센터처럼 처음부터 상업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의 경계가 모호한 이중 용도 기술들이 산업의 중심이 되겠죠. 이건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전례 없는 경쟁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우주는 탐사의 시대를 지나 산업과 안보의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고 봐야 합니다.